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슈퍼우먼. 교수에서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항상 남들과 다른 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과학계의 견고한 유리천장을 깨며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으로 우뚝 선 오늘의 주인공 김명자 회장을 만나봅니다. 네, 1세대 여성 과학자, 과총 최초의 여성 회장, 최장수 여성 장관. 이분을 수식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남들이 가지 못했던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 또는 선구자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원로이면서도 과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활동하셔서요.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분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김명자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쩌다 이런 팔방미인이 되셨어요? 아유, 너무 과분한 찬사이시라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리천장을 깬 과학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을 당시에 여성 회장이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언론에서 크게 기사가들이 났었어요. 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과학기술 학회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민간연구소, 공공연구소, 단체, 직능단체 포함해서요. 그래서 회원단체가 6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46만 명이 넘고 이제 보통 말할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인 500만 명의 대표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국제학술대회, 국내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이런 걸 지원을 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국민과 과학기술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중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총의 작년 사업을 좀 보니까요.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이런 환경 이슈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더라고요. 아무래도 환경부 장관을 지내신 경력이 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는데요. 과학기술 10대 뉴스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1위로 뽑힌 것이 바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이었고 2위로 플라스틱의 역습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학기술계 뉴스로 1위, 2위가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과학기술하고 연계를 해서 해법을 찾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각각 6번 시리즈로 포럼을 계속을 했고 그래가지고 결과물로 하나는 그 플라스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경제 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 계획 그리고 정책 제안 이걸 이제 인쇄물로 만들었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문답 10선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앞으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문답선을 만들었습니다. 장관님 시절을 보니까 CNG 버스라고 해서 압축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을 해서 그때 이후 대기질 환경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디어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1등 공신이었다 CNG 버스가 그 대도시의 매연 줄이는데 분명히 기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10대 도시에서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데 10대 도시니까 공기가 다 나쁜 거예요. 국제 경기를 하기에는 공기질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그때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바꾸면서 2013년까지는 공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또 기후변화 이런 걸로 해서 고농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많아지면 결국 다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과총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선출이 되셔서 임기를 이제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하셨는데 다 돌아보니까 이건 좀 아쉽다. 이런 아쉬움 남는 점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글쎄요. 살면서 아쉬운 점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때 최선을 다했으면 뒤돌아보고 아쉽다 별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일, 큰 일에 그냥 성심을 다했기 때문에 별로 아쉬움은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를 보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일벌레 스타일의 삶입니다. 우리 회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대학교 교수, 장관, 국회의원, NGO 활동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어떤 게 보람이 있었다 생각이 되시나요? 장관 시절 보람이 가장 컸다. 네. 왜냐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리고 그게 시행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나아지는 점이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인간 사회 그런 따뜻한 거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장관 시절이 가장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여성이 과학의 길로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게 여성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 분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럼요. 남성의 네. 영역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여성이 진출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6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갔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근데 국회에 있는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중앙인사위원회에 두 분이 신사복을 딱 입고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는데 정부부터 여론조사를 했더니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장관으로 제가 꼽혔더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찾아왔었느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직원들 또과의 소통을 되게 중시하시는데 이 편지를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장관 시절에 낙동강 수계 특별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네.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네, 도무지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때는 SNS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럼요. 24,000동 정도를 전국에 주로 이제 3대강 수계를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낙동강이 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만 24,000통 정도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막 그 지역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해가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에요. 편지 뜯어보지도 않고 막 찢어버리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효과는 있었죠. 통과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주소로 24,000통을 보냈던 일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국장들이 또 편지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장관 따라서 국장들도 편지한다 이런 기사가 났던 네.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말하다. 정말 글을 열심히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산업혁명과 세계사를 엮은 책을 집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을 쓰게 된 네. 계기. 과초에서 제가 그동안에 한 3년 동안에 전문가 회의를 비롯해서 포럼, 토론회, 세미나 해서 한 300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이슈를 다 다루었거든요. 주로 이제 규제 혁신돼야 한다는 게 제일 큰 목소리였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규제 네. 혁신. 그다음에 인재 양성. 네. 그런 거였거든요. 과총 회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4차를 이해하려면 1차, 2차, 3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우리가 요즘에 너무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있었고요. 산업혁명이 다가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사회문화,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좀 보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전망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다른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들여다보다 보니까
세계사 산업혁명과 세계사를 연결하게 됐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시대적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지 그럼 의견을 좀 주시면. 사실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사각지대였거든요. 그 3차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혁명, 그 시대에서 우리가 올라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지금 4차는 또 하나의 큰 전환기인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냐, 앞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할 것이냐, 이게 갈림길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근데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과학기술하고요. 규제혁신을 해서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다음에 우수인재 양성이거든요. 그거 없이 강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이 대전환기에서.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네.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 사이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계층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쪽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이게 말이 쉬운데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그야말로 소통이 중요하고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역시 그럼요.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과학이 산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앞서 봤듯이 미세먼지나 플라스틱처럼 우리 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데 네.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에서 최근에는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계가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힘을 실어야 된다. 과학기술의 중요한 분야가 됐다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요. 지금 사실 압축 성장에 대한민국이 성공했다 하는 것도 과학기술이 없었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그때 우리가 추구했던 모델은 선진국의 기술을 어떻게 빨리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말하자면 벤치마킹해서 이제 추격하는 그러한 방식이었는데 지금 한국은 그 발전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근접한 나라가 됐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모델로, 그러한 혁신 모델로 갈 수가 없고 그야말로 프론티어를 개척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발전 단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기존의 방법을 버려야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혁신이 돼야 하는데 생태계도 바뀌고 그런 인식 전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이 분리했던 환경 속에서 쉼없이 당당하게 도전을 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낸 길이 이정표가 돼서요. 이제 많은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